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미제 사건 관련 위주의 컨텐츠를 진행하는 토요일 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게 될 사건도 또 새로운 하나의 미제 사건인데 대한민국의 미제 사건은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범인이 누군지 아예 몰라서 못 잡는 미제 사건, 범인이 누군지는 알겠는데 그 정황 증거가 없어서 못 잡는 미제 사건.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게 될 이 미제 사건은 바로 후자의 경우입니다. 분명히 범인이 누군 것 같긴 한데 이 사람 아니면 이 사람인데 아니면 둘이 같이 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직까지 범인이 잡히지 못했던, 마치 흡사 과거의 이태원 살인사건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2018년 여러분과 6월 새로운 버전으로요, 이걸 과연 어느 쪽으로 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현재까지 나온 자료, 그리고 2018년 현재 과학기술을 들이밀었을 때 어느 정도의 내용이 더 밝혀지는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건에 망자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망자와 관련된 사람들도 다 나옵니다. 하지만 법의 판단에서는 그 누구도 범인이 아닙니다. 사망한 사람은 있다. 하지만 범인은 없다. 그리고 관련 있는 이들 중 누가 범인인 것인지 조금 더 깊게 그 가능성에 대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과 사건 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오늘은 여러분도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를 상상해 보시고 제가 띄우는 사진 자료도 많이 보시면서 저게 좀 이상한데? 저거는? 이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건 발생부터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7월 26일 전라남도 무안군 운남면 인구는 약 1,3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 작은 마을을 발칵 뒤집게 하는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한 남성이 3일째 실종된 겁니다. 그 남성은 이름 이정수 씨, 당시 나이 57세입니다. 이정수 씨가 실종이 되고 나서 동생이었던 이정일 씨는 연락이 안 된다는 형 걱정 때문에 처음에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발생했던 7월보다 이제 약 4개월 앞선 3월 정도에 그 가스차로에서 흰색 스포티지 차량을 이제 새로 뽑으셨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뭐 연락 안 되게 핸드폰 꺼놓고 뭐 그냥 바람 쐬러 어디 가셨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하루 이틀 지나고 3일이 넘기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연락이 안 되실 분이 아닌데 라는 생각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전화를 했던 이정일 씨는 이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전화를 하면 30초 정도 후에 전화가 그냥 끊어지는 상태. 강제로 전원을 내렸다라고 보다는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 핸드폰이 부셔졌다든가 아니면 뭐 유심히 빠졌다든가 뭐 이런 상태의 핸드폰이었던 거죠. 되게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전부 다 출가하고요. 고향에서 이제 식당을 하시면서 열심히 살았던 50대 가장이었던 겁니다. 점점 그 시간이 흐르게 되고 기다림이었던 게 점점 불길함으로 바뀌었을 때쯤 경찰에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똑같이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가출이죠. 차 얼마 전에 샀다면서요. 뭐 어디 갔다 오셨겠죠. 조금만 더 두고 봅시다 라고 되게 단순하게 판단을 합니다. 가족의 촉이었을까요? 하지만 실종 신고와는 별도로 가족들은 너무 느낌이 이상해서 백방으로 찾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사건이 발생됐던 마을 중심으로 해서 서서히 근처에 관련된 부분으로 확대하면서 찾고 있었는데, 집에서 약 28km 떨어져 있었던 무안군 청계면의 청계 저수지까지 가게 됩니다. 당시 청계 저수지를 봤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느낌이 이상했다. 지형 자체가 너무 이상했다. 산 아래에 있는 도로 바로 그 밑에 있는 저수지, 그냥 괜히 지나가다 느낌이 너무 싸해서 차를 갑자기 세우고 되게 좁은 보이시는 뚝방길 쪽으로 걸어 내려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걸어 내려간 끝에 이상한 흔적을 하나 찾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가 길이 끊어져서 한쪽으로밖에 길을 못 가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저수지 방향으로 풀이 누워있는 겁니다. 여기에 왜 풀이 누워있지? 그리고 그 안에 차근차근히 봤는데 차가 지나간 바퀴 흔적이 보입니다. 차는 앞쪽으로 진행 방향을 끌기 때문에 모양 자체가 뭔가 파면서 앞으로 가는, 뒤로 퍼지는 형태가 나오잖아요. 앞으로 간 형태가 확인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뒤로 나온 흔적은 없습니다. 차가 앞으로 들어갔으면 뒤로 다시 올라와서 바퀴가 반대로 막 휘었다라는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던 거죠. 그리고 무언가 시커먼 게 바닥에 묻어 있었습니다. 눌러봅니다. 끈적하고요. 냄새를 맡았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오일입니다. 아마 남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차량에 엔진오일을 갈 때 많이 아마 맡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주 가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이 엔진오일 냄새가 났던 겁니다. 왜 엔진오일이 떨어져 있지? 느낌이 너무 이상했던 거죠. 차량이 저 안으로 들어간 것 같다. 바로 무안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수색을 해달라. 여기에 왠지 차량이 있는 것 같다. 느낌이 너무 이상하다. 하지만 무안경찰서는 그런 흔적은 아니에요. 그냥 뭐 남아있는 거지. 그게 어떻게 차량이 빠졌다고 바로 얘기하겠어요. 더더군다나 뭐 이 근처에 다른 실종 얘기도 없는데 네, 거기까지 수색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생 이 씨는 이게 뭔가 너무 느낌이 안 좋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사비 약 200만 원을 들여서 이곳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수색하셨던 분들입니다. 사설 잠수부시고요. 총 4명이 투입됩니다. 저수지가 바로 안에 들어갔을 때 장마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가시거리가 1m도 안 됐다라고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랜턴을 들면서 차근차근 내려가는데 생각보다 빨리 사건이 끝났습니다. 더듬더듬 내려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손에 무언가 닿았던 거죠. 철판입니다. 점점점 랜턴을 가까이 댔는데 점점 보였던 건 흰색 자동차였던 겁니다. 정말 차가 있었던 거죠.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그 전에 이미 유족들하고 여기 안에 왠지 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찾아주세요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에이 설마라는 마음에 들어갔는데 정말 그 안에 차가 있던 겁니다. 물속에 들어간 지 10분도 안 돼서 발견한 차량, 그리고 흰색 차량. 그 안에 있었던 차량은 바로 흰색 스포티지 차량이었습니다. 바로 이 차량이죠. 차량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고 다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됐던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사건 발생에 대한 안내는 다 해드렸습니다. 실종됐던 사람, 그리고 발견이 되었고 차량이 어딘가에 들어간 흔적이 남아서 사설잠수부를 고용해서 확인해봤더니 차가 실제로 발견되었다. 우리는 지금 이 사건 발생에서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대부분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은 저하고 생각이 비슷할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지? 집에서 27km나 떨어져 있는 저수지인데 아니 어떻게 거기 그냥 지나가다가 느낌이 너무 싸해서 그냥 거기에 갔어요. 그랬고 거기에 바퀴 자국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갔더니 또 사설잠수부를 또 200만원 주고 고용했죠. 안 나올 확률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정말 차가 나와버린 겁니다. 아마 우리는 이게 첫 번째 의문점일 겁니다. 근데 이 의문점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십시오. 이따가도 나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사건 발생의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고 사건이 어떤 현장에 있었는지도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꺾인 풀, 안에 들어가 있는 차, 엔진 오일, 이 정도까지죠. 자, 이제 사건 현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발견하고 나서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안에 있는 잠수 한 명이 올라오더니 깃발을 흔들기 시작하면서 차 있다 라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무안경찰서는 도착하자마자 차량 인양 작업을 실시합니다. 당시 차는 저수지 안쪽으로 들어가서 갯벌에 묻힌 상태라 진흙이 범벅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에 현장에 훼손이 없어야 되니까 차근차근 차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끌어올린 차에는 조심스럽게 다가가기 시작을 했죠. 당시 끌어올렸을 때의 차의 모습입니다. 운전석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동생 이 씨는 설마라는 마음가짐으로 조심스럽게 운전석을 다가갔다고 합니다. 서서히 보이는 광경, 그 안에 앉아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대로 실종된 이 씨였습니다. 그리고 시신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부패가 꽤 많이 진행된 상태로 17일 만에 이렇게 발견되셨습니다. 바로 운전석의 이정수 씨입니다. 외상은 별도로 없었고요.
보시다시피 시반시강이 형성된 상태로 굉장히 부패가 심한 상태입니다. 사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갖고 오게 된 이유도 이제부터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우리는 좀 보기는 끔찍하지만 안타깝지만 근거를 좀 찾아봐야 된다라는 생각으로요, 하나씩 이 차량에 대한 모습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가 겉에서만 보면 모습도 보시면은 그냥 뭔가 쉬는 사람, 뭐 그냥 팔을 이렇게 올려놓고 다리를 대시보드에 올려놓은 상태로 가만히 있다가 뭔가 쉬다가 차가 미끌렸나? 잠을 자고 있다가 사고사구나. 마치 정말 사고사처럼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차에서 잠을 자다가 실수로 차가 움직였고 그렇게 해서 빠져서 사망한 형태. 뭐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눈에 띄는 시신의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시신의 형태는 구두를 신은 채로 운전석 위 대시보드에 양발을 올린 상태, 그리고요 오른손은 기어 위에 두고 있었으며 왼손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안전띠를 잡고 있습니다. 이미 시신이 굳은 상태라서요, 차량을 끌어올릴 때 움직인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고 몸이 굳었기 때문에 들어간 상태로 그대로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몇 가지만 좀 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왼쪽입니다.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좋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약간 열려 있는 상태까지 확인이 되겠네요. 벨트를 한 상태였고요. 뭐 어찌 보면 무더위를 피해서 쉬다가 저수지로 빠진 형태 정도로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진에서 제가 안쪽의 사진은 여러분이 좀 보시기 불편하실 수 있을 거라서 갖고 오지 않았는데, 여기 안쪽에 있는 기어 부분의 사진을 보면 좀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차량 기어가 D드라이브에 있습니다. 차량 기어가 D드라이브에 있는 상태면 어떤 상태인지는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기어가 D드라이브에 있는 상태에서 양발을 위에 올려놓은 상태면 차량은 무조건 움직입니다. 당연하죠. D드라이브 상태에서밖에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D드라이브에 있는 상태로 발을 올렸다가 알아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차량이 꼬꾸라졌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차량 외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체에 큰 충격 사고의 흔적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다만 보시는 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차량 전면 유리가 살짝 좀 깨졌던 것, 아마 떨어지면서 왔던 충격 같고요. 그리고 와이퍼가 중간에 멈춰 있습니다. 와이퍼가 오락가락 하는 그 와이퍼가 딱 중간에 멈춰져 있는 형태, 그리고 차 옆면이나 앞면이 긁힌 정도, 이 정도가 외부의 환경입니다. 자, 이제 생각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머리로 처음에 떠오르는 경우의 수, 사고사. 두 번째, 자살. 그것도 아니면 타살. 가능성은 세 가지가 다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프레임을 하나씩 씌워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이 사건이 사고사라면, 일단 사고사라는 키워드부터 깔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더운 날 여름 강가에서 쉬는 건 이상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히 보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좀 상황을 맞춰볼 건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와이퍼가 어떻게 하면 가운데 있죠? 와이퍼가 가운데 있는 경우, 아마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할 것 같은데 비 오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이퍼가 작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동을 끄면 멈추죠. 아마 이런 경험 거의 다 있으실 겁니다. 와이퍼를 강제로 올리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시동이 꺼질 때 와이퍼가 중간에서 멈춥니다. 그러면 와이퍼는 원래 움직였다라는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와이퍼가 움직였다는 건 시동이 걸려있다는 형태죠. 시동을 왜 걸었을까요? 더운 여름날. 더운 여름날 시동을 걸었다. 더우니까 에어컨을 틀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죠? 에어컨을 틀어서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에어컨을 틀기 위해서라고 보기에는 또 하나가 안 맞습니다. 왼쪽 창문이요. 왼쪽 창문은 왜 열어놨을까요? 더운 여름날인데 말이죠. 뭔가 되게 사고사라고 하기엔 되게 이상한 점입니다. 그냥
더워서 실수로 했다라고 하기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상한 점이 더 나옵니다. 이 차는 새로 산 자동차입니다. 고작 4개월 지난 자동차거든요. 뭐 4개월 만에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도 저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누가 자신의 구두까지 신고 대쉬보드에다가 양발을 올릴까? 이게 첫 번째 의문이긴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뭐 대부분 졸리거나 자고 싶으면 대부분 신발을 벗고 대쉬보드에 올리거나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겠는데, 새 차에다가 자기 구두까지 신은 상태로 긁힐 걸 알면서요. 뭐 거의 다 아시겠지만 대쉬보드의 차가 구두로 하면 굉장히 잘 긁히는 타입입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안전벨트는 왜 맸을까요? 정말 편안하게 잠을 자기 위한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안전벨트를 굳이 묶어야 되는 상태는 아닙니다. 왜 굳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실수라고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잠을 자는 상태에서 실수로 기어를 뒤로 쳤다고 가정을 합시다. 원래 중립으로 있었는데, 왜냐면 파킹에 있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건 다 아실 것 같아요. 파킹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드라이브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다만 N, 중립에 있고 D드라이브로 가는 부분은 그냥 툭 쳐도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뭐 상상력을 많이 발휘하는 거지만, 물론 중립에 놨을 때도 좀 말이 안 되는 건, 중립에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경사면에 따라서 차량은 움직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찌되었든 만에 하나라는 경우에서까지 열어서 중립에 있다가 D드라이브로 쳐서 차량이 앞으로 가서 빠졌다라는 경우의 수를 깔아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사람이 이렇게 사망할 이유가 없거든요. 자고 있다가 차량이 물에 빠지게 되면 사람은 깰 수밖에 없을 겁니다. 깨면 제일 먼저 했었어야 되는 행동은 안전벨트를 푸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절대로 물 안에서 사망할 이유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식만 있다면. 왜냐면 대부분 차량 사고에서 물에 빠졌을 때 사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차 문이 완전히 닫혀있는 상태, 즉 창문도 닫혀있는 상태로 차가 빠지게 되면 안의 공기, 바깥, 그리고 이제 부력, 이 문제 때문에 차 문이 안에서 바깥으로 안 열립니다. 그러면 안에서 이제 깨는 수밖에 없는 건데, 못 깨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안에서 질식할 수밖에 없죠. 물이 차오르면. 그래서 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이미 문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마음만 먹고 깼다면 이 차량은 이미 외부와 안쪽에 이제 부력의 차이도 분명히 물이 들어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안에서 바깥으로 문을 여는데 문제가 그렇게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 상황만 봐도 이분은 주무셨는데, 잠이 들었는데, 잠이 곤히 드셔서 그대로 물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사망하셨다는 겁니다. 벨트도 풀지 않고요. 저 자세 그대로. 고통에 몸부리친 흔적도 없이, 막 구두가 막 긁어서 대시보드가 다 긁힌 흔적도 없이 편안하게 그냥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뭔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을 합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사망을 했을까? 이렇게 사망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 왜 벨트도 안 풀고? 여기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건 발생의 이야기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사건 현장에 엔진 오일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확인해봤습니다. 이 차량에 엔진 오일이 없었습니다. 엔진 오일을 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본네트를 열고 위에서 펌프로 뽑아내는 것. 그렇게 되면 일부는 좀 남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뽑아내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아마 뭐 정비소에 가보시면 거의 다 아시겠지만 차량 리프트로 올린 다음에 안에 있는 나사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레버를 돌려서 빼버리면 그 위에서 중력의 무게로 계속적으로 엔진오일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엔진오일을 왜 뺐을까요? 엔진오일을 뺀 이유였습니다. 사람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 저도 프로파일링 공부해주시는 우리 범죄심리학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저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엔진오일을 왜 빼요? 쓸데없이. 그냥 차를 넣으면 되는데. 이 차량이 가스 차량인 건 아까 말씀을 드렸죠. 차량이 물 저수지 같은 데 안에 빠지게 되면 차 안에 있는 어떤 내용물들이 바깥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어떻게 차량이 빠졌을 때 확인이 되냐면 대부분 차량 안에 있는 기름이 뜨기 때문입니다. 기름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 기름의 띠가 나오기 시작해서 그 위에 기름층이 끼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차량이 빠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엔진 오일을 빼는 경우도 뭐가 있냐면 엔진 오일도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오일이라서 차량의 안에 실제로 빠지게 되면 엔진 오일이 위로 같이 올라온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쭉 층이 깔리고 그 안에 차가 있다는 걸 알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엔진 오일을 뺐다라는 건 그 층이 나오는 걸 안 보이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즉 이걸 아는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 여러분과 저요 절대로 불가능하답니다.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이상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경험이 있는 사람, 그게 아닌 사람은 절대로 이 방법을 알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의 모든 내용을 제가 프레임을 사고사라는 부분으로 깔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고사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걸 사고사라고 얘기하기엔 제가 위한 너무 많은 내용들이 말이 앞뒤가 맞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살일까요? 만약에 자살이라면 그것도 조금 이상합니다. 자살이라고 보려고 해도 이걸 왜 이렇게 불편하게 자살을 하지? 그 드라이브에 있는 상태, 발을 양쪽에 다 올리는 상태, 어떠한 고통에 몸부림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망을 했다. 그리고요, 한 가지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왜 벨트를 맸을까요? 벨트를 매고 있는 이유요. 사고사라고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벨트를 풀고 신발을 벗는 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자살도 아닙니다. 근데 마치 우리에겐 어떤 느낌이 좀 드냐면 이 형태 그대로 발견이 돼야 된다는 느낌입니다. 사람을 고정시켜 놓은 것, 안전벨트가 사람의 생명을 지켜준다라는 걸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생각해 보면 마치 시신이 딴 데로 넘어가면 안 되고 이 안에서 무조건 발견돼야 되는 상태,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 상태. 만약에 다른 사람이 한 거라면 말이죠. 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만약 누군가가 진짜 한 거라면 왜 시신이 꼭 발견돼야 될까요? 저하고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토요 사건 팩트를 자주 봐주셨던 시청자분들이면 아마 느낌이 딱 오는 게 있을 겁니다. 시신이 있어야 된다. 근데 자살은 아니어야 된다. 그리고 사고사처럼 보여야 된다. 느낌이 오는 한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 그래서 시신을 고정했고, 그리고 시신이 그대로 나왔어야 됐고, 마치 편안하게 쉬다가 죽은 것처럼 보여졌어야 되는구나. 하지만 여러 가지의 앞뒤가 맞지 않은 정황이 나왔다라는 것. 이 정도 얘기하면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봅니다. 보험금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사건 현장 그리고 사건의 모습, 여기까지만 봤을 때 이 정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였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머릿속에 잘 두고요. 이제 그러면 사건 내에서, 현장 내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는 다 찾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곳은 외부 환경입니다. 과연 또 다른 흔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죠. 바로 그날의 행적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28km나 떨어진 저수지 속에서 발견된 이 씨입니다. 사라지던 당일날 밤을 얘기를 해보는데요. 당일날 밤에 가족, 친구, 지인들을 만난 흔적이 확인됩니다. 읍내에 있는 장례식장에 조문을 같이 친구들과 다녀온 후 친구와 후배들과 함께 근처 다방에 갑니다. 가서 좀 차를 마시고 제일 친한 친구 그리고 친척 형님들도 모여서 되게 시끄러운 자리였다라고 합니다. 다방에서 커피 한 잔을 하고요. 그리고 다방에 있던 후배랑 같이 나옵니다. 집에다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술을 한 잔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내려다 드리려고 했는데 집 앞에서요, 부인의 흔적을 확인합니다. 집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 씨가 내리면서 아니 이 여자는 왜 또 집 대문을 열어놨어? 라는 얘기를 하면서 내린 걸 기억을 하십니다. 물론 들어간 걸 보신 건 아닙니다. 집에 가는 방향까지만 보신 거죠. 그리고 실종됐습니다. 이게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된 부분이 뭐였냐면 다음날 아침 집안에 있던 아내, 이 씨의 아내가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남편 혹시 거기 있어요? 라고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상황만 좀 살펴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후배는 잘 들어가는 것까지, 그러니까 제가 집에 들어간 건 못 봤지만 들어가는 걸 봤는데 아내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집안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무언가 다른 괴한이 있다든가 다른 문제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나오셨다던가, 아니면 집안에 들어가서 아내랑 뭔가 문제가 생기고 마찰이 생겨서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요. 확실히 중요한 건 집안에 아침까지 이 씨는 안 계셨다는 겁니다. 자살 징후가 따로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고요. 정확하게 마지막까지 확인된 부분은 집 앞까지였습니다. 그 이후에 실종됐고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바로 이곳이었던 거죠. 근데 상황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음주를 한 사람, 술을 먹고 귀가하다가 후배가 태워줬는데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갑자기 음주한 상태로 자신이 운전대를 잡고 그 차를 끌고 20km가 넘는 저수지까지 향해 가서 거기에 가서 사고사 혹은 자살을 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요? 간단하게 뒤에 상황들을 붙여보고자 한 겁니다. 앞 상황은 다 얘기를 드렸으니까 앞 상황과 지금 현재 사건 당일날의 행적을 매치를 시켜보면 중간에 정말 말이 안 맞는 게 너무 많이 생겼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이제 그럼 우리는 이 시신의 사인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시신의 사인은 익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 사망했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익사를 하게 되면 폐 이런 데 물이 찹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플랑크톤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익사라면 숨을 쉬었다라는 증거니까 말이죠. 하지만 폐에선 플랑크톤, 즉 호흡을 했다라는 게 확인이 안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가기 전에 사망하신 겁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익사가 아닌 급성 약물 중독입니다. 독실암이라고 부르는 수면 유도제를 통해서 죽음에 이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검출량은 인간이 버틸 수 있는 양의 약 10배, 치사량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좀 무서운 섬뜩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약에 타살이라면, 왜냐면 지금 사고사가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자살이라고 보고 너무 이상하거든요. 점점 무게가 타살로 가는데, 타살이라면 자동차가 물에 빠지면 기름띠가 형성된다는 걸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 더, 시신이 물에 빠지게 되면 혈액에서 뭔가 약물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혈액이 다 퍼져나가니까. 혈액 안에는 이미 거의 혈액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 혈액에서는 성분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DNA 오염이 너무 많이 된 상태. 그래서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방법이 바로 비장이었던 겁니다. 비장에 대해서 검출을 해봤는데 그 안에서 확인됐던 거죠. 이 정도면 거의 치사량, 혼수 상태, 혹은 사망 직전, 혹은 사망했을 수도 있는 상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약물이 따로 구할 수 없고 특별한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하는 거라면, 그렇다면 사건이 좀 더 쉽게 해결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수면 유도제입니다. 누구나 살 수 있었고요. 약 10종 정도의 이 약물 성분이 들어갑니다. 구입량에는 제한도 없고요. 많이 사서 빻아서 그대로 넣게 되면 치사량이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양으로 따졌을 때 약입니다. 약 15각에서 20각 정도를 한 번에 다 빻아서 타야지만 저 정도 치사량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수면 유도제 안에 들어가 있는 독실아민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도까지의 치사량이 나오려면 어마어마한 양을 빻았어야 되는 겁니다. 자살 목적으로 과다 복용을 했다. 평상시에 수면제를 드시지도 않는 분이었으며, 그리고 자살할 이유도 없었으며, 카드 내역, 현금 내역 어디에도 약국을 방문했다는 기록 자체도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샀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도 좀 문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좀 눈치를 채신 분이 있을 건데 자살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약을 먹고 들어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죠? 약을 먹고 들어가면 호흡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플랑크톤이 검출이 돼서 아마도 익사라는 부분이 더 가능했을 겁니다. 이분은 잠이 들고 혼수 상태, 그리고 거의 사망 단계에 들어간 상태에서 발견되신 분입니다. 자살이라면 자기가 약을 다 먹고 혼수 상태가 됐고 거의 의식이 다 없을 때쯤 자기가 D드라이브로 바꾼 뒤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자살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살을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자살할 목적이었다면 약만 먹고 자살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국가수 부검 결과 이 정도 양을 먹게 되면, 약을 먹고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되면 아마 혼수 상태에 빠질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30분 정도를 기다리고 있다가 혼수 상태에서 물 안으로 빠져들어갔다. 말이 되기가 조금 어려운 형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는 궁금증은 한 가지입니다. 약을 어디서 먹었을까요?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린다. 30분. 집에서 저수지까지 약 27km. 27km를 밤 시간에 차량을 타고 갔을 때 걸리는 시간. 몇 분 정도일까요? 이상할 정도로 시간이 약간 매치가 되는 느낌이 조금씩 들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먹었다요? 어떻게 집에서 먹었을까요? 본인의 의지대로 먹었으면 자살이겠죠.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면 누군가 먹인 겁니다. 집에서요? 아니면 집에 들어간 게 확인이 안 됐으니까 집 밖에 누군가가 먹이게 했을까요? 그런데 국가수는 또 다른 걸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민들레즙입니다. 체내에 민들레즙이 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예측이 됩니다. 민들레즙에 타서 먹였구나. 물론 추측이죠. 민들레즙이 뭔지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해봤는데 실종 일주일 전부터 이 씨가 간에 좋다면서요. 자신의 아내가 챙겨준 거다라고 자랑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에게도 권유를 했다고 해요. 이게 참 간에 좋대. 아내가 나한테 준 거야. 이렇게 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줘. 되게 예쁘게 만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꼭 자랑을 했고 항상 밤 10시쯤에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외부에 일정이 있다 하더라도 밤 10시만 되면 늘 귀가하셨던 겁니다. 당일날 술도 좀 드셨습니다. 간이 조금 자신의 간을 해독하기 위한. 이 날도 실종 당일도 후배들과 친지들이 있는 그 가족들 뭐 아니면 이제 친구들이 있는 그곳에서 나 민들레즙 먹으러 가야 돼 라고 얘기하고 집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아주 쓴 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몸에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먹는다라고 늘 입에 달고 사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상황이 어느 정도 매치가 됩니다. 분명 이 씨는 민들레즙을 먹기 위해 집에 귀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몸 안에 남은 시신엔 민들레즙과 약성분이 같이 남았습니다. 가루약만 그냥 먹을 수는 없습니다. 뭔가 같이 먹은 게 필요할 수 있고요. 민들레즙은 원래 엄청 씁니다. 희신 발견 이후 이런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아내 최 씨입니다. 아내 최 씨가 민들레즙에 독을 넣어서 이 씨를 독살, 즉 살해했다라는 이야기의 소문이 서서히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최 씨가 누군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최 씨는 사건 발생 4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두 분 다 재혼 상태였습니다. 이 씨가 아까 식당을 한다고 했잖아요. 식당 개업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식당을 개업하고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이제 아내 최 씨의 도움을 받으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재혼을 하게 됐던 겁니다. 당연히 민들레즙이 검출되기 시작하면서 최 씨에 대한 수사, 즉 이제 용의선상에 올리고 시작을 해봤는데 놀랄만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저수지, 청계저수지는 아내 최 씨가 결혼 전에 운영하고 있던 어떤 남자와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던 바로 식당이 있던 곳이 청계저수지 앞이었습니다. 즉 그 청계저수지는 최 씨도 알고 있는 곳, 그리고 자주 가는 곳, 현재에도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왜 의심했을까요? 가족들이 제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형제들이 이상한데? 느낌이 이상하다고 거길 어떻게 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형제들은 그 부분을 의심했던 겁니다. 이상한데?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리고 거기에 갔던 곳이 청계저수지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민들레즙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들레즙은 분명 마셨습니다. 바깥에서 먹을 리는 없습니다. 민들레즙은 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분명 한 가지의 경우의 수는 더 들어갔습니다. 집안에 들어갔냐?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나왔냐에 대한 문제인데 확실히 이 씨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민들레즙을 마셨으니까 체내에서 나왔던 거죠. 그쯤이 밤 10시였습니다. 그럼 10시 안에서 민들레즙 이후엔 먹은 게 없는 사람, 그런데 독실함이라는 검출이 된 상태.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봤을 때 누가 먹였을까, 누가 더 자연스러울까에 대한 문제, 더불어 저수지는 아내 최 씨가 알고 있는 곳. 약
거리는 27km,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 먹으면 20-30분 뒤에 혼수 상태가 될 것이다. 무언가 하나씩 머릿속에 매치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민들레즙과 그 약물을 같이 섞여서 먹였으면 20-30분 뒤에 잠을 잡니다. 근데 이 둘은 같이 차를 타고 이동했을 겁니다. 그럼 그 28km가 떨어진 그곳을 어떻게 이동했을까요? 위험합니다. 좀 있으면 약에 취해서 쓰러질 사람인데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 같이 그쪽에 가서 차를 안에다 빠뜨려 놓은 거니까 같이 간 누군가가 있다면 최 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 사람은 어떻게 다시 돌아왔을까요? 차를 2차만 탔을 텐데 말이죠. 근데 서서히 우리가 타살의 무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자동차의 증거를 얘기할 때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엔진 오일. 엔진 오일을 뺐다. 물론 남녀를 차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엔진 오일을 뺄 수가 또 어두컴컴한 밤 속에서 차량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엔진 오일의 뚜껑을 뺐다. 아내 와이프 최 씨가요. 물론 여성분이 그걸 잘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여성 혼자서 가서 밤에 그거를 빼고 차를 밀어서 차를 떨어뜨렸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선 혼자서 하면 다시 돌아올 방법도 없습니다. 차량을 떨어뜨려 놓고 27km가 넘는 거리를 어떻게 걸어올 수 있냐라는 문제도 있죠. 누군가 태워준다거나 아니면 차가 대기가 돼 있어야 되는 문제. 그렇다면 공범이 있을 확률이 조금 더 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쪽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경찰도 최 씨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좀 강도 높게 시작을 했는데 당시 최 씨는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자신에 대해서 너무 강압수사한다 라는 부분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미궁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근데요,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면 동생이죠. 숨진 이 씨의 동생들은 의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수지를 먼저 가본 겁니다. 왠지 이상하니까. 이상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2004년, 숨지기 2년 전이었습니다. 2004년 5월 16일 밤 9시 30분, 이 씨는 당시에 오토바이를 타고 낙지를 사러 가다가 트럭에 치여서 사망할 뻔합니다. 당시에 1톤 트럭 정도가 와서 그대로 뒤에를 들이받게 되고요. 오토바이는 날아가고 이 씨는 당시에 밭고랑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피투성이가 된 채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트럭을 운전했던 사람 이름이 문모 씨인데요. 문모 씨가 그때 당시에 되게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물론 다 보편적인 일이긴 하지만 빵! 차를 받고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좀 앞쪽에 있는 차 쪽에 가서 사람한테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지금 오다가 오토바이 한 대 친 것 같다. 근데 오토바이는 확인이 되는데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좀 찾아달라, 같이 도와달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시에 그냥 지나가던 운전자는 그런가 보다 하고 같이 찾았던 거죠. 한참 있다가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고 밭고랑 밑에서 보게 된 겁니다. 그렇게 깊지 않은 밭고랑이었던 거고요. 상태는 굉장히 끔찍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수술했던 집도의도 6시간 이상 방치했으면 무조건 사망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어느 정도였냐면 이 목 뒤에 있는 뇌 뒤쪽에 있는 뼈가 다 깨진 상태, 그리고 얼굴 쪽도 여기가 다 함몰된 상태, 목뼈가 부러져서 목이 뒤로 꺾여 있는 상태로 발견됩니다. 2년 전 사건이었습니다. 사망 2년 전이어서 그냥 그런 사건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문득 느낌이 이상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 했던 이상한 얘기가 떠오릅니다. 형수님, 가해자는 어떻게 됐어요? 라는 동생들의 질문에 최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의 같은 건 내가 알아서 할게. 나중에 한번 물어봤는데 가해자 문모 씨 집에 가봤더니 단칸방에 정말 10원짜리 하나 없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냥 합의했어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남편이 죽을 뻔했고 중상이었는데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합의해줬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때 좀 의아하게 생각은 했다라고 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거죠. 근데요, 이게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최 씨가 당시에 가해자랑 합의를 알아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쳤고 사람이 사망할 뻔했습니다. 이 사건 형사사건입니다. 형사사건의 합의는 개인들끼리 합의했다고 끝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기를 쳤을 때 상대방이 신고를 했고 사기죄가 형사건으로 들어가서 혐의가 입증이 됐을 때쯤 둘이 그냥 저희 그냥 협의했어요. 타협 봤으니까 그냥 취소해주세요. 이게 안 돼요. 그건 검찰로 무조건 넘어가야 되고 검찰이 봤을 때 합의했다고 하니까 뭐 그래 한번 초범이니까 봐줄게 이러면 그냥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형사로 한번 넘어가면 무조건 경찰이나 검찰이 종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라고 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내사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본 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되게 단순하게 조사하고 넘어갔습니다. 단순 교통사고, 단순 가해자와 합의, 끝. 물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먼저 가서 신고를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재수사 시작하면서 이상한 게 나타났던 거죠. 바로 문모 씨에게 이상한 돈의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2004년 당시에 수표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내역에서 하나가 증가가 됩니다. 저당권. 어느 가게의 저당권자가 됩니다. 저당권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2천만 원을 빌렸을 때 너 나중에 안 갚을 것 같으니까 너희 건물 이런 거에 내가 저당 걸어놓을게. 너 만약 안 갚으면 내가 그거에 대해 처분한다. 이런 식에 대한 저당권이거든요. 돈이 그렇게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수표 2천만 원과 저당권의 어떠한 가게에 올라가게 된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 가게는 식당이었습니다. 그 가게의 식당은 여러분이 추측하시는 대로 청계저수지에 있는 바로 그 식당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그럼 안에 최 씨가 문 씨에게 2천만 원과 저당권을 주면서 남편을 죽여달라고 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요. 최 씨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건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최 씨는 여기서 나타나지 않고요. 강 씨라는 새로운 남자가 나타납니다. 아까 제가 그 식당을 운영할 때 공동운영이라고 아까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청계저수지에 있는 그 식당은 강 씨와 최 씨가 같이 운영하는 식당이었습니다. 즉, 최 씨가 재혼하기 전에 내연관계이자 동거남이었던 사람이 바로 강 씨였습니다. 강 씨가 문 씨에게 2천만 원을 건네면서 그리고 저당권에 올려주면서 청부살인을 의뢰한 겁니다. 당시에는 문 씨랑 강 씨를 불러다가 얘기를 해봤는데 서로 그냥 빌려준 거여서 돈 받은 거예요 라고만 얘기를 했던 건데요. 경찰은 끊임없이 추궁합니다. 언제 빌렸는데? 빌려서 어디다 썼는데? 그거 갚아서 어떻게 했는데? 너 말대로 돈을 빌려준 거면 빌려준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 그거 어딨어? 그 모든 부분이 확인이 안 돼서 알리바이가 깨집니다. 즉 범행 일체를 자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강 씨는 붑니다. 자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강 씨의 자백을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중립적 위치에서 뭔가 무조건 강 씨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강 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 씨는 최 씨, 숨진 이 씨의 아내죠. 동업자이자 내연관계입니다. 당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 씨는 최 씨에게 연락을 받아서 남편을 죽여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가장을 해서 죽이자라는 이야기였던 거죠. 당시에 어떻게 둘도 알게 됐냐면 강 씨와 문 씨가 알게 된 건 도박꾼, 화투판에서 알게 된 사이였다고 합니다. 강 씨는 뭐 운영도 하면서 빚도 조금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최 씨한테 전화가 와서 교통사고로 살인 한 번만 해주면 내가 너한테 5천만 원을 줄게. 정확하게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빚이 있어? 한 1억쯤? 1억 줄게. 사람 좀 죽일래? 근데 강 씨는 자기가 죽이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강 씨는 문 씨에게 가서 너가 사람을 죽이면 내가 5천만 원 줄게. 2천만 원은 착수금이고 나머지는 저당 설정해주고 나중에 다시 3천만 원을 줄게. 쉽게 얘기하면 다단계인 겁니다. 자기가 의뢰를 받고 또 한 명한테 내려보낸 거죠.
그런 부분으로 2004년 4월 9일 목포 농협에서 수표 2천만 원을 뽑아서 착수금으로 준 게 확인이 됐던 겁니다. 강 씨가 얘기했던 거죠. 자신은 의뢰를 받은 것이다. 바로 최 씨에게. 그리고 강 씨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당시에 오토바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다 그린 게 최 씨다. 자기가 낙지가 좀 먹고 싶다고 얘기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게 할 테니까 몇 시쯤에 어디로 간다. 그러니까 거기서 차로 치면 된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었던 거죠. 그렇게 작전 시도를 합니다. 사건 당일 최 씨가 낙지를 사달라고 한 뒤 남편이 나간 걸 확인되고 바로 최 씨는 강 씨 일당에게 전화를 합니다. 작전을 시작해라. 그리고 작전대로 들이받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무언가 문 씨의 법원 진술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한 것이다 라고 문 씨는 진술합니다. 하지만 저는 문 씨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청부살인 중에 사람을 실제로 칼로 찔러서 사람을 죽이는 살해 행위는 청부살인에선 많이 행해지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대부분 청부살인은 교통사고가 많거든요. 교통사고는 실수로 죽였다. 운전하다가 그냥 어떻게 해서 졸았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살인이긴 하지만 많은 것들을 봐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본인이 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사람을 데려갔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냥 도망가 버리면 뺑소니가 되는 문제고 그렇게 되면 형이 좀 더 가중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다 할 걸 했는데 이 사람이 사망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가명사유,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쳤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바로바로 행동을 취했다. 누군가한테 가서 이 사람을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찾아달라고 한 뒤 옮겼는데도 사망했다. 난 내가 할 이행에 대한 모든 부분은 다 했다. 가명에 대한 부분인 거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명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서 혼자 생각을 바꾼 거다. 원래는 지시를 받을 때 뺑소니든 뭐든 이런 방향을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본인이 더 많은 처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을 더 한 게 아닐까. 정말 양심의 가책이라면 단돈 2천만 원, 5천만 원 때문에 사람을 가서 그렇게 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게 조금 말이 안 됐다라는 부분이었죠. 청부살인에 대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자기는 진짜 모르는 이다 라고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상황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경찰에 조사를 해봐야 되니까 말이죠. 강 씨의 말로는 정황상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집니다. 정확하거든요. 강 씨가 문 씨에게 한 부분은 돈을 줬으니까 증거가 남은 겁니다. 2천만 원 수표. 문제는 최 씨가 강 씨한테 청부를 했다라는 증거가 지금 현재 없는 겁니다. 강 씨의 진술만이 있는 거지 해달라라고 한 부분은 없던 거죠.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이 문제입니다. 그럼 왜 도대체 강 씨는 이 씨를 죽였어야 됐지? 내연관계 문제 때문에?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야 됐나? 그런데 몰랐던 일이 하나 밝혀지게 됩니다. 가족들도 몰랐습니다. 이 씨 앞으로 보험이 무더기로 확인됩니다. 최 씨는 이 씨와 결혼한 지 5개월, 오토바이 사고 나기 6개월 전부터 7건의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하는데 이게 일반적 보험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사망일 때만 나오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 여러 가지 중에 어떤 한 보험은 특약까지 넣어서 최대 보험료가 4억 5천까지 나올 수 있는 보험이었습니다. 만약 당시 오토바이 사고로 이 씨가 사망을 했다면 당시에 나오는 보험금은 약 12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사고 후 아내가 받은 보험금은 10분의 1 정도 되는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사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저수지 사망하기 6개월 앞둔 시점에 또다시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한 형태가 나옵니다. 이 중에 보험의 3개의 회사는 보험회사의 청약도 거절합니다. 왜냐면 너무 이상하니까. 하지만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남편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왜냐면 사고사가 아니었거든요. 사고사로 판단됐으면 나머지 모든 보험금을 다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뭔가 타살 느낌이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5천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는 아니죠. 가입 내역도 누가 봐도 이상하고요. 여러 군데 회사에 가입을 했는데 똑같은 보정 내용으로 여러 군데 회사에 가입했다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한 보험 범주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총 보험 16개입니다. 16개의 보험이죠. 자, 이제 그러면 확실한 건 사망의 2년 전부터도 보험에 대한 부분이 한번 시작이 됐었다. 그리고 2년 뒤에도 또 시작됐었다. 정황 증거는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힌트가 확인이 됐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강 씨가 최 씨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면서 이 씨가 저수지에 빠졌을 당시에 상황이 하나가 확인이 되는데 강 씨의 진술에 조금 더 신빙성이 실리는 거죠. 사건 당일 강 씨가 전화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수지에. 최 씨한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왜? 지금 청계저수지 좀 와봐. 왜? 나를 좀 데려다줘. 청계저수지로 강 씨는 그래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갔더니 차가 비스듬히 한 대가 대기돼 있었고, 그리고 이 씨는 조수석에 축 늘어진 상태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강 씨의 진술입니다. 그리고 최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들레 집에 수면제를 먹였더니 한 골프장쯤 와서 잠들었어. 그래서 내가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운전하고 왔어. 죽었나 살았나도 모르고 있는데 이렇게 최 씨는 얘기합니다. 좀 도와줘. 운전석으로 옮기게. 강 씨는 너무 두렵고 떨려서 그냥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즉 최 씨가 그 모든 범죄 행위를 하고 그 다음 최 씨가 뭘 했다고 얘기하면 파킹 드라이브 뒤로 놓은 상태, 뒤로 탕 하고 문을 탁 닫으면서 차가 떨어지는 걸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그리고 본인을 태워다 달라라고 얘기하면서 집에 왔다는 겁니다. 당일에 통화 내역을 당연히 조회해봐야 됩니다. 최 씨의 통화 내역을 확인해봤습니다. 최 씨의 통화 내역을 확인해봤더니 거짓말입니다. 최 씨의 통화 내역에서는 당시에 전화한 기록이 아예 없습니다. 강 씨가 거짓말을 한 거네요. 근데 강 씨는 억울하다고 합니다. 내 통화 내역을 다시 봐보세요. 그리고 강 씨의 통화 내역을 확인해봤는데 실제 당일 밤 11시 기점으로 해서 강 씨에게 전화가 온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9시 20분부터 11시 16분까지 6번 정도 전화가 왔던 이상한 번호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번호에 대한 주인은 완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그 사람을 수배했죠. 찾아봤습니다. 핸드폰 주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 씨가 얼마 전에 나한테 와서 부탁을 했어요. 자기 이름으로 핸드폰 하나만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핸드폰 하나 만들어주고 몇 달 동안 그거를 썼었죠. 나는 그걸 쓴 적도 없어요. 그러다가 그 이씨 사망한 다음날, 실종되고 다음날 오더니 이제 다 썼다고 핸드폰을 그냥 주고 갔어요. 나도 그 이후에 뭐 쓴 적도 없고 킨 적도 없고. 그 핸드폰의 위치 추적을 해봅니다. 위치 추적 결과 10시 41분까지 집 근처에 있었던 핸드폰이 11시 16분, 약 20분에 30분 정도 지났죠. 저수지 근처에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 대포폰을 쓴 겁니다. 최 씨는. 대포폰을 왜 쓰냐면 자신의 위치나 노출되는 게 뭔가 싫으니까 감추기 위해서 쓰는 거였겠죠. 그럼 왜 다시 돌려줬을까요? 없어졌어, 잊어버렸어 라고 하면 되는 문제인데 누가 봐도 돌려줬다라는 부분은 본인의 사용 용도는 다 끝났다라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난 이제 이거 다 썼어. 자, 이제 우리의 느낌은 이겁니다. 최 씨와 강 씨는 과연 공모를 한 걸까요? 아니면 강 씨 주장대로 최 씨 혼자 다 꾸며놓은 상태였고 강 씨는 그냥 거기에 이끌려간 상태였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강 씨의 주장도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전체적인 정황은 맞는데 말이죠. 상황을 살펴보면 최 씨는 자신의 남편을 죽게 되고 그리고 죽이는 현장에 강 씨를 불렀습니다. 강 씨는 그걸 봤거든요. 그럼 자신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에 대한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근데 그 목격자에게 어떠한 제스처, 돈 준 것도 없이 그 사람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이 사람은 밖에 나가서 불지 않을 것이다. 불지 않을 거란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그 사람을 그냥 보내줬을까? 그리고 왜 불렀을까에 대한 부분이 말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믿었다? 라는 경우의 수가 아니라면 두 번째는 공범일 때만 가능한 거죠. 나도 했으니까 너도 한 거지. 이게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니까 말입니다. 최 씨는 계속해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 라고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2004년, 2006년 모두 다 자기는 아니다. 강 씨가 한 거다 라고 이야기하며 실제 최 씨의 가족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 씨가 최 씨를 너무 좋아해서 일부러 저러는 거다. 강 씨가 꾸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즉, 강 씨가 이 씨에 대한 원한이 있어서 불러내서 따로 죽이고 저렇게 한 것이다. 둘 사이가 원래 안 좋았다. 이 이야기에 대해 유족분들에게 저는 유족이라기보다는 최 씨의 가족분들에게 역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강 씨와 이 씨는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강 씨가 이 씨에게 약을 탄 민들레즙을 줍니다. 먹을까요? 민들레즙은 자신의 아내가 자기에게 주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씨입니다. 근데 그걸 내연관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은 강 씨가 와서 먹는다고 먹을 리가 없죠. 강 씨와 이 씨가 따로 만나서 이 사건이 발생됐다라고 보는 건 되게 이상합니다. 전혀 이 씨는 나갈 이유가 없거든요. 보험을 든 사람, 최 씨. 보험금을 받는 사람, 최 씨. 강 씨와 이 씨는 따로 만날 이유는 전혀 없는 사람. 하지만 둘은 가까운 데 있었던 사람. 그리고 강 씨는 일부 진술을 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강 씨의 이야기가 100% 진실은 아니지만 일부 진실을 얘기하고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만 거짓으로 얘기했다면 그러면 더 복잡해질 수 있는 게 맞죠. 재판이 시작됩니다. 2012년 6월 13일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 강 씨와 공모해 남편 이 씨를 살해한 혐의로 최 씨와 내연남 강 씨에게 살해 및 사체 유기에 대한 혐의에 구속을 영장을 발표합니다. 살인 미수에 대한 부분으로 문 씨는 이제 불구속 입건이 됐고요. 트럭 운전. 당시 이제 모든 내용을 다 나오고 재판부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1심과 2심은 이런 발표를 합니다. 살인죄, 무죄. 교통사고 살인 미수, 유죄. 아내 최 씨, 징역 5년. 공범인 내연광, 강 씨, 징역 5년, 그리고 청구를 받은 돈 2천만 원을 받은 문 씨, 징역 4년. 이렇게 선고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살인 미수에 대한 혐의는 분명히 맞았습니다. 그거는 잘 처리가 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2년 뒤에 있는 2006년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했던 건 이게 맞습니다. 도둑물, 살해에 대한 증거가 없답니다. 정확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최 씨가 남편에게 한 차례 살해하려고 한 건 맞다. 보험가입도 했고 이 부분에서 혐의가 분명히 인정됐다. 그런데 두 번째인 다량의 독극물을 샀다라는 증거는 없다. 남편이 언제 그리고 어디서 사망했는지, 해당 독극물 치사량을 먹고 어느 정도 뒤에 사망했는지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증명되기가 어렵다라고 재판부는 판시합니다. 이 부분은 모든 프로파일링 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법원이 잘못한 게 아니라 검사가 잘못한 거다. 왜냐면 수사가 제대로 된 부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정황상 이 둘 중에 한 명 혹은 둘 다 범인일 확률이 정말 큽니다. 따라서 검사가 해야 되는 원래의 부분은 범죄에 대한 증명인데 재판부의 입장이 제일 중요한 증거, 언제 죽였어? 언제 먹였어? 얼마나 먹였어? 언제 샀어?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을 아무것도 검사가 하지 않은 겁니다. 정말 그 약을 샀다는 게 어디서 샀는지, 얼만큼 샀는지, 언제 샀고, 얼만큼 먹였고, 이 부분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나와서 사건에 대한 틀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 검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재판부에 얘기를 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그때도 검사에게 똑같이 얘기한 겁니다. 언제 샀는지 증명하세요. 그 부분은 그냥 정황상 산 것 같습니다. 언제 먹였죠? 정황상 민들레즙과 같이 먹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먹였죠? 치사량 10배 정도 나옵니다.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던 겁니다. 즉, 이 모든 말에 대해선 강 씨의 진술로만 법원이 믿어야 되는 겁니다.
최 씨가 행동했던 부분에 대한 입증은 강 씨밖에 안 되며 강 씨의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도 최 씨입니다. 서로 근데 반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범인이잖아. 네가 했잖아. 누구 말을 믿죠? 법원은 그 누구의 말도 믿을 수가 없던 겁니다. 최 씨의 말도 믿을 수 없고 강 씨의 말도 믿을 수 없는 상태. 그렇다고 그 둘을 공범이라고 얘기하기엔 증거가 없던 거죠. 재판부는 살인죄에 대한 부분이 살인을 안 했다라고 무죄를 내린 게 아닙니다. 살인 혐의에 대해서 증명할 방법이 없다. 무죄. 다시 찾아와라. 이 사건은 타살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법원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죽였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일지 둘 다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둘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그 부분이 결여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지금까지 시간을 미제 사건이라는 명목하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있지 않은 분명히 둘 중에 한 명은 범인, 그리고 이들은 현재 자유인입니다. 풀려났으니까 말이죠. 아마 이 영상을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볼 수도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마음이 편하십니까? 당신들이 받은 범죄 행위에 대한 부분은 2004년 사건에 대한 부분만 받으신 겁니다. 2006년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학기술이 더 발달되고 이때 당시에 나왔던 사건 기록, 그리고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여러가지 증명이 뛰게 되면 언젠가 분명히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양심이 있다면 솔직하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거들을 공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원 사건 파일, 매주 화요일, 토요일 사건 팩트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프로파일링 관련 사건 콘텐츠 진행하는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는데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둘 다 정말 살인을 했냐? 이거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 명은 살인을 저지르고 한 명은 도왔냐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태원 살인사건하고 느낌이 너무 비슷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한 명은 죽였고 한 명은 거기서 어떻게 보면 뭐 망을 본다든가 도움을 준 거니까. 근데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증거가 많이 없이. 그래서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얘가 범인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정황 증거가 너무 없으니까 법원이 잘못한 건 없어요. 법원은 판결을 잘한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근거가 없는데 누구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양쪽의 말 중에 누구를 믿을 수 없잖아요. 최 씨 말이 맞아, 강 씨 말이 맞아, 이건 아니니까. 둘 다 말이 다르니까. 그러면 증거를 더 갖고 와야 되는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처리가 돼버린 거고, 이 사건은 무죄라는 게 살인죄에 대한 무죄가 죄가 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있는데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둘 다 서로 범인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엔진 오일을 뺐다, 그리고 시신을 옮겼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보게 되면 왠지 느낌상 힘이 좀 센 사람이 한 것 같은데, 근데 뭐 전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그냥 강 씨는 방관자일 확률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되게 애매모호해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더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깊게 들어갔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수사가 깊게 안 들어가지다 보니까 일이 더 커지고 문제가 더 커졌던 사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느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문제야. 둘이 공범이에요. 그건 맞아요. 법도 알아요. 둘 다 공범은 맞아요. 누가 죽였냐고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약을 탄 사람, 약을 준 사람, 누구지? 같은 사람인가? 이런 거죠. 이게 같은 사람이야? 뭐지? 이런 거. 약을 누가 샀어? 약을 산 사람이 빻아서 진짜 먹이게 한 거야? 뭐 이런 부분인 건데, 중요한 건 약을 먹게 한 사람이 강 씨보다는 최 씨일 확률이 훨씬 더 크다는 건 당연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정황 증거잖아요. 그냥 상황이 그랬으니까. 법에서는 그런 걸 증명할 수 없겠지만 상황 증거만으로 우리가 봐도 당연히 아내가 줬을 때 먹었겠죠. 아내가 줬을 때 당연히 먹는 거니까. 아내가 원래 주는 거. 그걸 강 씨가 줬다고 이 씨가 먹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먹을 이유도 없고 그걸 왜 먹어요? 쓸데없이.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게 첫 번째라면 강 씨가 먹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 씨가 먹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약은 어디서 산 건데? 얼만큼 샀는데? 어떻게 해서 먹인 건데? 자백했어?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둘의 진술은 의미가 없어요. 이 둘 이야기 말고 당시 검찰과 경찰이 찾았던 이 사건 기록 안에서 다시 찾아서 과학 수사가 이제 더 발전이 됐으니까 증거물을 찾아서 뭔가 좀 미세한 거 그걸 찾아서 뭔가 넣지 않는 한은 아예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들 그래요. 검사가 실수한 거다. 원래는 검사가 제대로 했었어야 된다. 사건을 얘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하잖아요. 살인 사건이면 살인이잖아 이거. 살인 사건이면 그 무기 갖고 와야지. 살인 도구가 무엇인지, 어디서 구매했고, 어디 출처인지, 그걸 어디다 버렸는지 이런 게 되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증명을 안 한 거예요. 증거도. 그러니까 그냥 죽였죠. 먹였대요.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넣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국가수 부검 결과 한 10배 나온대요. 이거는 진짜 이상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진 않죠. 아니요. 일사부재의 원칙에 대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대해서 한 가지가 있어요. 뒤집을 만한 정황 증거가 나올 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부분인 거냐면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기보다도 이 둘한테 살인죄에 대한 혐의가 무죄가 나왔다는 건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나오면 다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 원래 이제 약사님이 제보해주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근데 좀 이거지 바보가 아니 되게 철두철미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철두철미하잖아. 뭔가 여러분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 그 기름띠 때문에 기름 뺀다는 거 안 무서우세요? 기름을 뺐잖아.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저수지에서 차량이 빠졌을 때 그게 발견되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수지에서 차량이 빠졌을 때 발견된 경우는 대부분 기름띠가 위에 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다고 하더라고요. 기름 냄새가 나니까 이거 뭐야 이거 차 빠진 거야?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해요. 그런 거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대포폰까지 썼다는 거,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다 엮이면 이거 한두 번 해본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도의 증거라면 약을 살 때도 절대로 한 군데서 여러 개 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저것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개. 네. 그러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재심이잖아요. 재심이 돌아갈 때의 원칙은 뭐냐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대부분 이제 통과가 안 될 때는 검찰이나 아니면 법이 잘못했을 때예요. 잘못하면은 잘 안 받아들여주는 경향성이 좀 있다고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니고 요즘에 확 뒤집는 증거가 나와야 되니까. 얼마 전에 저기도 나왔잖아요. 어디지? 오거리 사건, 약천 오거리인가? 그런 사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뒤집었잖아요. 새로운 증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게 법원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법원은 정확하게 해서 다시 제대로 갖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한 거라서 정황 증거만 명확하게 갖고 오면은 다시 뒤집는 거예요. 이건 아예 그 앞에서부터 얘기가 잘못된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요거는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있었던 기록들하고 좀 찾다 보면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진술들이 나온다거나 뭐 이런 게 나온다면. 그러니까 이 사건은 나도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최 씨가 그 2004년 사건은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보험범죄가 한 번뿐일까? 난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더 알아보고 싶었지만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데 정말 보험범죄 경력이 한 번뿐일까? 이게 너무 한 번 한 것 치고도 너무 정확했고 너무 철두철미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혼자서 이 모든 걸 다 짤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정말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한 행동과 그리고 이제 돈을 받는 부분, 이런 보험가입 이런 부분,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좀 많이 섬뜩하죠. 그래서 역으로 생각해보면 더 무서운 게 이거예요. 좀 안타깝긴 한데 남편분은 2번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남편분이 2번 사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도 2번 죽임을 2년 동안도 몰랐던 거잖아.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아까 보여드렸던 그 벨트 한 그 의도 생각해보면 무섭지 않아요? 시신이 만약에 차에 빠지고 시신이 만약에 이렇게 유기되고 사라져버리게 되면은 그거는 실종이잖아.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그러면 그때는 이게 뭐 사고사야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무서운 거죠. 고정을 하기 위해서 벨트를 안 풀러놨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치밀한 것처럼, 뭔가 마치 정말 자면서 한 것처럼 좀 많이 이상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느낌이 그래요.
가다가 그러니까 중dim에 났었는데 D드라이브를 쳐가지고 차가 떨어진 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에 화면만 보면 의도했던 건 차에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중dim에 놓고 이렇게 자고 있다가 실수로 손목에 탁 D를 쳐가지고 뚝 떨어졌고 그렇게 해서 사망한 것이다 라고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이상한 이제 흔적들이 발견됐던 거였고, 그러니까 이건 좀 많이 무서웠죠. 보험을 대부분 이제 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된 걸로 사고사로서 보험을 많이 들어놨기 때문에 타살의 혐의로서 보험금이 나온 게 이제 5천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정말 무서운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되게 끔찍한 여러 가지 보험 사기 사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그러니까 2번이에요. 2번이나 그랬고 정말 끔찍하죠. 네, 되게 많이 끔찍한. 그러니까 이 전에 대한 문제는 외부에 나오지가 않아요, 아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하긴 한데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그냥 더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에게도 제가 이런 사건을 진행하고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18년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며 우리 기억에서 잊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기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린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유족분들도 이 방송을 보실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진행한 토사팩 미제 사건 관련 나는 이 사건의 유족이다,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 이 밑에 나오는 카카오톡 아이디 혹은 네이버에다가 저 이쪽 유족입니다 라고 해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가 미스테리 야방 컨텐츠도 직접 진행을 합니다. 현장지에 직접 가서 그 사건에 대한 걸 많은 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리는 일도 하니까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따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강씨, 최씨, 문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셨을 때 나는 진짜 억울하다 라고 해서 저와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꼭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